TV입니다. 오늘도 초등학교 5학년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순수하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만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나만 빼고 현 정권은 모두에게 기분 좋게 돈을 나누어주고 있답니다. 정말 받은 사람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실은 국가에서 받은 그 돈들이 본인 자식의 주머니, 형제자매의 돈, 나의 돈, 가족들의 돈들인데 국민들은 공짜 돈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다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인데 문 정권은 국민 돈으로 현심씨를 나누어주며 표심 얻기 위해 간교한 계략만 펼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추석을 앞두고 세금을 물쓰듯 했어요. 퍼주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엄청나게 증원하느냐고 부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번 늘리기 시작하면 지출도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가 국가가 지출해야 될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역대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동안 좌파 세력은 반대 투정만 해왔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걸핏하면 국가 재정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형국은 돈은 모진 세상 다 맞아가며 남편이 벌어오고 지가 번 돈인 양 물쓰듯 사치하면서 애식이다, 내가 소고기 쏜다 라고 짓거리는 악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무역 의존도가 국민 총소득 대비 84%에 달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대외 경제 환경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시장이 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신용등급 하락은 곧 경제위기로 이어집니다. 그쪽이들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간 것은 일본도 채무 비율이 높다며 일본과 비교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나 엔화처럼 국가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가 부채의 채권자는 대부분 일본 국민이므로 대채무 불이행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가족끼리 빚이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생판 남한테 빚진 상황인데 두 나라의 국가 부채 상황이 어떻게 같습니까? 게다가 그 빚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용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빚내서 그냥 이런저런 복지 정책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과연 잘 나눠주고 있을까요? 한치의 삥땅도 없이 잘 나눠주고 있을까요? 하다못해 노무현 재단이라는 한 재단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연 50억씩 걷고 관리비도 법정 한도 넘게 사용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짝 정치인들이 많이 속해 있죠.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그 예산들 다 엉뚱한 곳을 갔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이마에 주름질 것 같아. 우리나라는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에다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도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우리나라같이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는 국가 신용등급의 상위권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금리 적용, 주식시장, 외환거래와 스와이프 등 이 모든 것이 국가 채무 비율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은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 마지노선이 깨진 것에 대해서 나라 국간이 바닥났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판을 하더니 본인이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자리에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경제부총리에게 OECD의 국가 채무 비율이 평균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면 40%가 마지노선이 가학적인 증거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자신이 했던 발언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으니 이건 건방증 수준을 넘어서 치매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쪽 동네에 내로남불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나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지키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이 연일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란 세금을 풀어 돈질을 하겠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다급한지 정부가 내놓은 추경 예산을 빨리 처리하라고 6차례나 국회에 독촉했습니다. 이 행동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법과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는 망해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고 저도 이에 심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차베스 대통령 시절 퍼주기 정책이 나중에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고 지금 현 정부는 그걸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 선거용 선심복지가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국민이 눈앞에 떡만 바라볼 줄 아는 어리석은 개 돼지 취급할 겁니까? 국민 환심사기 위한 퍼주기 복지 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인데 모르고 하고 있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하고 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국민이 아니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제 꽉 잡으세요. 한없이 추락합니다.